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일입니다. 14시간 남았습니다. 국내 사정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지럽고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바깥 사정도 더 엄혹합니다.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터뜨렸고 주한미군 역할까지 재검토하면서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식의 결정을 하든 더 이상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충분히 의견을 표명하고 의지를 다졌으니 이젠 하나 돼 국가의 앞날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도 앞장서 혼란을 부추길 게 아니라 갈라진 여론을 하나로 수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라 있고 정치 있지 정파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헌법재판소 앞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은 기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이 폭풍 속에 있을 텐데요. 그쪽 분위기 어떤지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이곳 헌법재판소는 역사적 심판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돕니다. 헌재 관계자들은 하루 종일 분주하게 막바지 결정문 준비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선고가 이뤄지는 심판정 내부는 오전부터 철저한 보안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헌재는 자체 직원들에게도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하며 내일 출입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헌재에는 헌법재판소 및 사건 관계자, 또 취재진 등 400여 명, 일반 방청객 20명 등 미리 등록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재판관들이 모여 두 번의 평의를 열고 마지막까지 결정문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작업은 내일 11시 선고 직전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내일 오전 다시 평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마감된 일반인 대상 온라인 만천 신청에는 총 9만 6천여 명이 신청해 4,8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당첨된 사람은 명단과 신분증 검사를 마친 뒤 헌재 정문을 통과해 방청권을 받아 심판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제 곧 있을 텐데요. 여야를 포함한 탄핵 찬성과 반대쪽 진영은 대규모 집회를 지금도 열고 막판까지 대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 주변과 광화문에서 철야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면서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나라 기자, 탄핵 반대쪽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네, 이곳 안국역 남측 5번 출구 앞에서 진행 중인 탄핵 반대 집회는 오늘 밤새 이어질 계획입니다. 지금은 잠시 뒤인 오후 10시부터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합류하기 위해서 집회 참가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일 오전에는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서 다 함께 헌재의 탄핵 심판 생중계를 시청한다는 계획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기각 결정을 압박했습니다. 김양도 탄핵 기각, 정영식 탄핵 기각, 조한창 탄핵 기각. 일부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내일 직무에 복귀할 걸로 기대한다며 한남동 관저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재의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만 판결 이후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승복선언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SNS에 기각될 것이 분명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어제부터 헌재 앞에서 48시간 릴레이 밤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용으로 사기 탄핵을 감행한 민주당에 대해 헌재는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헌재 앞에 의원 60여 명이 모여 기각과 각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안국역에서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이번엔 탄핵 찬성 진영으로 가보겠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엔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황정민 기자, 탄핵 찬성 집회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저 역시 헌재 주변에 있는 안국역 6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야 5당이 주최한 집회와 탄핵 찬성단체, 비상행동이 주최한 집회 모두 조금 전 끝이 났고요. 지금은 일부 참가자들이 남아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지지자들은 헌재의 즉각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선고일 전 마지막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역시 8대0 만장일치 파면을 외치며 막판 여론전에 집중했습니다. 탄핵 찬성단체와 함께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는 100만 시민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우리 대한민국 주권자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회의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이 기각되면 군사 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여당이 요구했던 승복 메시지는 오늘도 없었는데 박수현 의원은 승복 선언은 여권이 하면 되는데 왜 이재명 대표에게 하라는지 모르겠다며 적반하장에 후한 무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안국역 일대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내일 탄핵 심판 선고 장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TV조선을 비롯한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합니다. 방송사들은 오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중계 장비를 설치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도 허용이 됐는데요.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표정으로 내일 청사에 들어서는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방송사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안을 분주히 오갑니다. 무거운 중계방송용 망원 렌즈를 두 사람이 들어 설치합니다. 제가 맞춰서 들고 있어요. 헌재가 내일 오전 11시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미리 카메라와 음향 장비 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내일은 총 8대의 카메라를 통해 재판관 입장, 결정문 낭독 순간 양측의 표정 변화까지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TV로 생중계됐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는 그동안 금지했던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내일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결정문을 읽을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차에서 내려 청사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표정도 생생히 생중계됩니다.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머리에 헤어롤을 꽂은 채 출근해 씬스틸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은 내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TV와 유튜브를 통해 전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반경 150m 이내가 이미 텅텅 비었습니다. 내일은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게 뻔해 학교와 주변 상점, 기업들까지 쉬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3시간 뒤 자정부터 전국 경찰 인력을 총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발령해 헌재 주변 경비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이낙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국역 주변이 텅 비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모든 출입구가 폐쇄됐고 열차는 모레까지 서지 않습니다. 가게들도 문 닫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네, 저희는 휴무하기로 했어요. 다 이렇게 막아버리면 굳이 열 의미가 없죠. 기업들은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저희가 본사 임직원들 안전을 고려해서 본사 임직원 전원 재택을 결정했다. 헌재 주변 11개 학교는 내일 휴업하기로 했고 이 중 6곳은 오늘도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단축 수업을 해서 애들이 다 갔고요. 내일은 휴업이고 내일은 교장 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 두 분만 나오실 것 같아요. 진공구역 바로 앞에 있는 대학 캠퍼스 정문에도 버스 차벽이 들어섰고 그 앞엔 혹시 모를 집회 부상자를 위한 구청의 현장 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경찰은 과격 시위에 버티도록 차벽 바퀴에 밧줄을 묶어 고정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잠시 뒤 자정부턴 경찰력 100%를 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대 14,000명을 서울에 집중 배치합니다. 내일은 율곡로와 3일대로,
북촌로 등 주요 도로가 통제돼 시내버스가 무정차 통과하거나 우회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종강역, 시청역, 광화문역 등 11개역은 현장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나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지난달 석방된 뒤 한 달 가까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윤 대통령은 내일 선고 현장에 나가지 않고 관저에서 방송으로 결과를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 살펴봅니다. 정민진 기자. 네, 한남동 관저 앞입니다. 네, 이제 14시간도 안 되는데요. 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결정이 내려질 텐데 지금 대통령은 뭘 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대체로 차분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 관계자들은 헌재 내부 기류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긴장감도 역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변호인단을 포함한 외부 인사와의 만남도 자제하면서 이 관저에 머물렀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TV 생중계를 통해 선고 과정을 지켜볼 계획인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는 내일 관저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변수를 고려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준비 중일 텐데 혹시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네, 만약 내일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에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국론 분열이 심각한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시지 내용도 결코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직무에 복귀할 경우 NSC 소집을 비롯한 안보 상황 점검과 미국 상호 관세에 대응하는 긴급 회의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반대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관저를 떠나 이 서초동 사저로 옮기기 위한 신변 정리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인용 시에도 별도의 담화를 발표할지는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죠. 프레이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만 멈춘다면 윤 대통령과 대화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내일은 공교롭게도 12.3 계엄령이 선포된 지 12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도 초유의 일과 예상치 못한 헌법재판관들의 장고가 이어졌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을 윤재민 기자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 선포 123일째인 내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발표됩니다. 내일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111일 만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11차 변론이 끝나고 38일 만인데 평의에 11일이 걸린 고 노 전 대통령, 14일 걸린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합친 것보다도 긴 역대 최장 대통령 탄핵 심판입니다. 야당은 지난해 9건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 윤 대통령 사건은 8번째였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헌나 8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으로 부여되었습니다. 재판관 1명이 공석인 상태로 8명이 심리했는데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재판관 8명이 결정했습니다. 심판정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경찰청장, 군장성 등 고위급 증인 16명이 나왔습니다.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한덕수. 계급장에 달린 별의 개수만 15개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 땐 4명, 박 전 대통령 땐 25명이 증언대에 섰지만 고위직은 드물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8차례 나와 적극적으로 자신을 직접 변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온 것 역시 초유의 일이었는데 마지막엔 68분간 14,800자 분량의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열린 탄핵 심판 세 번째 변론 기일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헌재 심판정에 현직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은 2월 25일 마지막 변론일까지 모두 8차례 출석했습니다. 최후 진술 때는 77쪽 분량, 14,811자 분량의 원고를 68분 동안 읽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야당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최후 진술까지 합하면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서 발언한 시간은 총 156분에 달합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형사재판보다 헌법재판에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증인 신문을 하면서 송곳 질문을 한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은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추궁하며 증인들을 진땀나게 했습니다.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의원이 아니고 인원. 견고한 논리로 증언의 허점을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질서 유지를 하는데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김영두 재판관은 때론 증인을 달래고 안 따르면 항명이 되는 거죠. 증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때론 추궁했습니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 재판장인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증인신문 요청을 거부하고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정인들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신문 시간을 초단위로 제한해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3분만 질문할... 아닙니다. 김복형, 정계선, 정정미, 조한창 등 재판관 4명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 변론에선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설전을 펼쳤습니다. 변론 과정이 모두 영상으로 기록돼 전 국민이 볼 수 있었죠. 화제가 된 말들도 많았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경고용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된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는 허상이라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말을 빌려 반박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의 군합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적인 얘기를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저는 기억력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양측 대리인도 공방 과정에서 극히 개인적인 담론을 담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계엄군이 되는 것은 더더욱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에 진행 대본이 있다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말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윤 대통령 측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내일 탄핵 심판 결과를 놓고 8대0 만장일치 인용이다, 아니다, 4대4 기각이다, 갖가지 예측이 무성합니다. 나름 그럴듯해 보이는 근거를 대고는 있습니다만 무슨 얘기인지 뉴스 더 코너에서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14시간 정도 지나야 결론이 나오겠죠. 11시에 발표를 하니까요.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철저하게 법안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네, 헌법재판이 단심제인데다가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파면하느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보니 재판관 모두가 철저히 비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출근길 기자들과의 접촉도 전면 중단했고요. 윤 대통령 심판 관련 회의는 도청 방지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만 진행하고 매일 보안 점검까지 했습니다. 헌재 연구관들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 심판 TF가 인용, 기각, 각하별 결정문 초안을 만들고 재판관들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어느 정도 결론을 알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지만 재판관들은 연구관들에게 첨삭을 지시할 때도 각 결정문을 모두 언급하면서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철저한 모양이네요.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을 한다면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여야 정치권조차 갈피를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어떻게 8대0 인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다시피 국론 분열이 심각한 만큼 헌법재판관들이 후폭풍을 우려해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낼 거다, 이런 희망 섞인 관측입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이 말하길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큰 사건에선 재판관들이 분열을 보이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가되 일부 재판관들이 소수 의견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 임명 2명을 비롯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이 5명이었지만 결론은 8대0 파면이었던 걸 상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일종의 희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여권도 마찬가지겠죠. 4대4나 5대3으로 기각이나 각하가 될 거다 이런 주장. 그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네, 우선 5대3 기각서를 보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영식, 김복형, 조환창 재판관이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을 내서 결과적으로 기각을 끌어낼 거란 전망입니다. 4대4설은 여기에 중도 성향의 김형두 재판관까지 가세할 거란 주장입니다. 평결 발언 순서에 주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에 이어 최근 임명된 순서로 의견을 말하는데 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이 먼저 기각 의견을 밝혀 인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다음 재판관 중 일부가 대세에 따를 거란 관측입니다. 5대3 교착 상태가 지속되자 헌재가 장고를 하다가 문영배, 이미선 이 두 진보 성향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선고일을 잡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4월 18일을 넘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선고일자를 잡았다. 네, 워낙 관심이 크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묻거나 아니면 도박 사이트를 가지고 확률을 예측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네, 해외 도박 사이트에선 오늘 저녁 기준 판돈이 260억 원에 육박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70% 정도가 탄핵 인용에 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물어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챗GPT가 파면 확률을 90%라고 답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오늘 제가 직접 물었을 땐 70%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내일 결정이 어떻게 날지 잘 좀 취재해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최대 10,000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한 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허위 사실이라고 즉각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형사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한 건지 신경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4.3 추념식 참석차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을 언급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민 5,000명에서 최대 10,000명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있었다며 국가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국민을 살해하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대표는 지난달에도 한 언론사 보도를 인용하며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같은 주장을 또다시 꺼내든 겁니다. 연평도 가는 바다 위에서 배를 폭파해서 다 죽일 건데 10차까지 5천에서 10,000명 정도를. 윤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적 지지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라며 폭동을 유도하는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수사,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시민사회를 준동, 불복 빌드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헌재 선고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실시된 4.2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은 여야 모두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초자치단체장 5곳 가운데 한 곳만 얻어 사실상 참패했습니다. 민주당은 텃밭으로 여겨지는 전남 담양에서 조국 혁신당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이번 재보선에 담긴 민심이 뭔지 이채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초단체장 5곳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곳, 민주당 3곳, 조국 혁신당은 1곳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여당 대 야당이 기존 4대 1이었던 구도가 1대 4로 뒤집혔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선 여권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데다 현역 의원이 있는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 패한 게 특히 뼈아팠습니다.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야권 텃밭인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선 조국 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3.53%포인트 차로 이기면서 조국 혁신당 출신 첫 지자체장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SNS에 많은 호남 시민들이 민주당을 열성 지지했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호된 질책을 내려주셨다며 담양의 민심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상징적인 또 의미도 있는 호남에서 이번에 아쉽게 패배했기 때문에 좀 더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가질 거고요. 보수 후보가 2명으로 분산된 부산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단일 후보였던 김석준 후보가 51.13%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여야 모두 텃밭을 내준 건 탄핵 정국에서 극한 대치를 이어온 것에 대한 민심의 경고장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12.3 비상계엄에서 시작된 탄핵 정국은 내일 헌재 판결로 어떤 식으로든 일단락은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그야말로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둔 여야 지도부의 모습, 헌재 선고 이후의 시나리오를 뉴스톱 코너에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오늘 본회의장에서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자리를 했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분위기 현장에선 어떻게 느꼈죠? 저도 본회의장 앞에서 좀 지켜봤는데요. 여야 모두 선고 결과에 상당히 촉각이 곤두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회의장 안에 3, 4무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양당 지도부의 표정이 사진 기자들에게 포착이 됐는데요. 현안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질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일 선고에 대한 전망과 의견을 주고받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긴장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기대감일까요? 불안감일까요? 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요. 오늘 각 지도부 회의 발언을 비교해보면 양당의 전략적 차이는 엿볼 수 있을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공개회의에서 구체적인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대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한 반면 민주당은 파면은 기정사실이라며 결과를 강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선고 이후 전국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민의힘과 조기 대선 외에 플랜 B는 없다는 민주당의 전략적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 반 정도 그때쯤 되면 선거 결과가 나올 듯한데 여야 표정도 궁금하거든요. 지도부들은 어디서 봅니까?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통상 원래 예정돼 있는 원내대책회의를 비대위 회의로 확대 전환했습니다. 회의 직후에 선고 결과를 함께 지켜볼 예정이고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국회 비공개 최고위에 이어서 함께 생중계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당초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회의를 여는 방안이 검토됐었다가요. 이 대표의 신변 안전을 이유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양당은 선고 이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야 대응이 확연히 달라질 듯 하기도 합니다. 상정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잖아요. 인용이냐 기각이냐. 일단 탄핵이 만약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 불가피할 텐데 두 당 모두가 선거에 뛰어드는 겁니까? 예,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곧바로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일 바로 사퇴할지 시간을 며칠 두고 사퇴할지는 고민 중인 듯합니다. 반면 지지층의 반발까지 고민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다가 민주당보다는 늦게 당내 경선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보다 거론되는 후보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경선 일정은 부족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 윤 대통령이 즉시 업무에 복귀를 하잖아요. 근데 여당 지도부는 아무래도 국정 안정 이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마도 관절을 찾아서 윤 대통령과 당정 역할 강화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개헌 논의를 곧바로 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여당 요구에도 끝까지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던 민주당에선 추가 탄핵 추진 등 불복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인용이든 기각이든 반대 진영의 반발과 그로 인한 후유증이 가장 우려되는데요. 오늘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서 심판 결과에 대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4%나 됐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선고 전까지 끝내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게 더 아쉬운 이유입니다. 네, 내일 선고를 계기로 뭔가 매듭을 짓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텐데 정치권이 어떻게 할지 참 걱정도 되고 우리 국민들을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엔 26%를 부과했습니다. 한미 FTA는 하루아침에 무효화돼 버렸고 일본과 유럽연합보다도 높은 세율이라 우리는 불리한 수출 여건을 안게 됐습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에 각국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9에서는 상호 관세의 의미와 그 파장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우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청중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합니다.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April 2nd, 2025 will forever be remembered as the day American industry was reborn. 트럼프는 국가별 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어 보이며 상호 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선 미국으로 오는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에 무역 적자를 유발하는 이른바 최악 국가들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더해 한국에 26% 관세를 적용합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20개 국가 중 가장 높고 심지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유럽연합보다도 높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당초 25%로 발표됐지만 공식 문서인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26%로 수정됐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다른 수출 중심 아시아 국가들도 높은 관세율이 적용됐습니다. 트럼프는 국가별로 관세율을 부과한 이유를 일일이 언급했지만 한국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었습니다. 시장이 이제 너무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면 속도 조절할 것이고 또 다른 국가 어떤 협상 카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볼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예상을 훌쩍 뛰넘은 관세 발표에 아시아 증시는 동반 급락했고 중국과 유럽연합 등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강행으로 그동안 번영을 누렸던 자유무역 기반의 질서는 저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이런 관세 전쟁이 결국 미국 경제의 부메랑이 될 거란 경고는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그럼에도 트럼프가 강행하는 데엔 여러 정치적,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설명합니다.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꺼내든 트럼프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자 It's very upsetting when you read it, when you see what people have been doing to us for 30 years. 현장에 참석한 노조 관계자들이 환호합니다. We support Donald Trump's policies on tariffs 100%.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국의 제조업 쇠퇴와 막대한 재정 무역 적자의 원인을 불공정 무역 탓으로 돌리며 관세를 만능 해결책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트럼프의 불만은 FTA를 통해 서로 관세 없이 교역해온 한국 등 우방도 예외가 아닙니다. Worst of all are the non-monetary restrictions imposed by South Korea, Japan, and very many other nations. But such horrendous imbalances have devastated our industrial base and 미국이 한국에 대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은 것은 광우병 사태로 정해진 월령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과 망사용료 부과 법안 등입니다. 앞으로 상호관세를 무기로 이런 분야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경제와 이 세계 경제 시스템을 재편,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이런 의지가 표현됐다라고. 상생을 벌인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부과에 전 세계는 새로운 보호무역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은 우리 산업계는 비상입니다. 가전과 자동차 같은 수출 효자 품목은 물론이고 일단 대상에서 빠진 반도체와 의약업계까지 두루 피해가 예상됩니다. 중소기업들은 대책도 없습니다. 산업별 파장을 오현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당장 상호관세 직격탄을 맞게 된 건 스마트폰, 가전업계입니다. 인건비가 저렴해서 기업들이 주요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는 베트남에 46%의 상호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의 절반 정도를 베트남에서 생산하는데 이곳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미국으로 수출하면 관세 폭탄을 맞게 되는 거고요. LG전자가 베트남에서 만드는 가전제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추가 상호관세는 피했지만 이미 발표한 자동차 관세에 따라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붙게 됩니다. 25% 관세가 붙으면 한국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9조 2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을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업계, 일단 긴장 상태입니다.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라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들도 비상입니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세계 각지에 있는 공장들을 활용해 생산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관세 영향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컨테이너 하나당 한 2,500만 원 안 내던 관세를 계속 내고 있어요. 계속 유지가 가능할지 이런 게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이미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환율과 경기 침체로 한계에 내몰린 상황이라 관세 영향까지 겹치면 줄도산이 이어질 거란 공포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미국의 관세 발표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부처 장관들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이렇다 할 돌파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전 7시 회의를 열고 다음 주까지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금융시장 적극 개입과 함께 추경을 통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 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당장 업종별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눈코 뜰 새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부에서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을 제소하거나 보복관세로 맞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경론도 나왔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로선 트럼프 1기 때처럼
외교 협상을 통한 관세 면제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정부가 안정적인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에 구체적인 관세는 이제 그때 가서 아마 자세하게 좀 서로 협상을 하거나 하지 않을까. 국가적 리더십 부재로 인해 통상 위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트럼프발 상호 관세 예상은 했지만 충격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국 경제에 이렇게 큰 파급력을 몰고 올 관세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뉴스톱 코너에서 산업부 장혁수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 26%로 정했습니다. 그 근거가 뭔가요? 오늘 발표에서 미국은 한국이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그 절반가량인 26%를 상호 관세로 매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유를 들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부분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우선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의 최혜국 대우로 관세를 13% 매기고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 대부분이 이 국산차라는 것도 문제를 삼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차가 잘 안 팔리는 건 관세 때문이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이 잘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더 큽니다. 네, 설명을 듣고 보니 왜 관세를 부과했는지 이유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논란이 되니까 미국 정부가 관세율 산정 방식을 또 추가로 설명을 했던데 이걸 보면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국가별로 관세율을 정리한 차트를 공개했는데요. 이게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가 미국이 말하는 관세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 660억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금액 1,315억 달러로 나눠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50%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숫자의 약 절반가량인 26%가 미국이 주장하는 상호 관세입니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까지 정교하게 반영을 해서 관세율을 정했다는 애초의 설명과 배치될 뿐 아니라 경제학적 근거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계산 방식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이런 계산이라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곳곳에서 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 정책을 두고 트럼프가 펭귄에게도 관세를 매긴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도양 남부의 무인도인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섬은 호주 퍼스에서 배로 2주 이상 걸리는 외딴 지역으로 사람은 없고 펭귄과 바다 표범만 사는 곳입니다. 지금은 또 행정명령에서 빠져 있는데 때문에 정확한 세율을 두고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발표에서 우리나라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지만 정작 이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부속서에 26%로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나 스위스, 필리핀 등도 겪은 일인데 백악관은 언론의 문의에 경위는 설명하지 않고 26%가 맞다 이렇게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러 혼란과 또 논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무리하게 상호 관세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결국은 상호 관세를 무기 삼아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이나 미국산 IT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낮추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한미 통상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갈수록 거세지는 모습인데 우리 정부와 기업 총력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관세 정책만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무게중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을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더니 이번엔 한국에 배치된 핵심 요격 체계 패트리엇 미사일 일부를 중동으로 옮기는 조치를 한미 당국이 합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상황보다 중동 문제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 아니냐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홍연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장비를 실은 미군 수송기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합니다. 지난 2016년 주한미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저고도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을 우리나라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패트리엇은 1994년 처음 배치된 뒤 요격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혀왔는데 최근 한미 당국이 그 일부를 중동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엇 전력이 중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파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중동에 추가 전력을 집중해 예멘 공습을 강화하고 이란의 핵 협상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We will reestablish deterrence, we will open freedom of navigation, and we will ultimately decimate the Houthis. 최근 오산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수송기 수십 대가 중동의 바레인 이사 공군기지로 이동한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패트리엇 재배치와 연관된 움직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만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미 국방부의 전략지침 공개에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군 핵심 전력 이동이 한반도 안보 균형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패트리엇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부터 2천만 수도권을 지키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입니다. 일부라고 하더라도 패트리엇이 빠지면 조밀한 방어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한미 전력을 얕잡아보고 도발에 나서는 등 오판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김충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고고도는 사드, 중고도는 LSAM, 저고도는 패트리엇과 천궁2가 요격을 하게 됩니다. 현재 경기도 평택과 오산, 수원 등 주요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은 수도권을 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공격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층 방공체계의 핵심이자 가장 오래된 한미연합 요격체계인 패트리엇 일부의 중동지역 재배치는 전력 공백과 함께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가 한국의 안보를 아주 가볍게 경시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군 당국은 이번 이동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시적 이동 배치로 수개월 뒤 돌아오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미 사이 긴밀한 협의가 있었고 연합 방위 태세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방어가 주요 임무라 전체 방공체계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험프리스 기지하고 그 위주인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미군 기지 경계용이에요. 일부 해외 매체는 사드도 재배치될 거라고 보도했지만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돈을 댄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도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같은 역할을 했다고 지목되는 김건희 여사의 재수사 여부에 영향을 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은 2009년부터 약 3년간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루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는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연루되지 않았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대법원은 권 전 회장과 공범 등 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전주 손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겁니다. 시세 조종에 계좌를 제공한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상고하실 건가요? 방조 혐의 인정하시냐고요? 손 씨는 주가 조작에 돈을 제공한 전주라는 점에서 김 여사와 사실상 같은 역할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김 여사와 손 씨는 상황이 달랐다며 단순 투자자로 판단해 지난해 10월 불기소했습니다. 그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김 여사를 고발했던 최강욱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 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강릉의 한 항구에 정박한 외국 화물선에서 코카인 의심물질 2톤이 발견됐습니다. 6천만 명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 우리 해경과 세관, 미국 FBI의 공조로 적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마스크에 방진복을 입은 해경 수사관들이 비좁은 구석에서 비닐에 쌓인 커다란 물체를
쉴 새 없이 꺼냅니다. 혼자 들기도 버거운 무게입니다. 꽁꽁 싸맨 포장을 뜯어내자 명품 로고로 위장한 1kg 단위 포장이 나오고 그 안에 가루를 덜어내 마약 검사를 하니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해경과 관세청은 어제 새벽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벌크선의 기관실 밀실에서 35kg짜리 대형 포장 57개에 숨겨진 코카인 의심 물질 2톤을 발견했습니다. 무려 6,7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에서 적발된 일반인 마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미국 연방수사국 정보를 입수하고 노르웨이 국적의 이 선박은 지난 1월 초 멕시코에서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거쳐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관리 감독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탐지해서 알아보고 특정 항구를 선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 세관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필리핀 승선원 20명을 상대로 마약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하고 압수한 코카인 의심 물질 샘플을 국과수의 정밀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수근입니다. 강진이 강타한 미얀마에서 얼굴만 겨우 내민 채 닷새간 매몰돼 있던 10대 학생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강진으로 수천 명이 숨진 가운데서도 반군의 폭격을 이어갔는데 피해 수습을 위해 3주간 휴전에 들어간다고 선포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땅 위로 얼굴만 겨우 내민 어린 학생이 고통에 흐느낍니다. 몸은 건물 전체에 완전히 묻혔습니다. 아이 몸이 반쯤 드러나자 바로 옆에 이미 목숨을 잃은 친구 2명의 머리가 보입니다. 사찰 여름학교에 참석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13살 여학생이 닷새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လွတ်သွားတာက 20 ကျော် အသက်ဆုံးရှုံးတာ 13 ဦးပေါ့။မနေ့ပြန်ဆိုလို့ရှိရင်ဒါ 구조대원이 잔해를 걷어내자 필사적으로 손을 뻗는 남성이 보입니다. 만달레이에 붕괴된 호텔에선 125시간 만에 52살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강진 발생 일주일째, 사망자는 3,300여 명으로 늘었고 최소 300여 명은 실종됐습니다. 구조와 복구 작업이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40도를 넘는 폭염에 주민들은 이제 전염병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건물 10개 중에 1개도 안 될 거려. 여기 투입된데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구조가 아니라 방역가스다. 이 더위에 전염병이 돌 가능성이 많잖아요. 강진 발생 이후에도 반군의 폭격을 이어갔던 미얀마 군사정부는 피해 수습을 위해 3주간 휴전을 선포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That there's a comet headed directly towards Earth. Do you know how many the world is ending meetings that we've had over the years? I'm so what? bored. Sit tight and assess. 해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천문학자 디비아스키,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만납니다. 인류의 운명이 달린 일인데 대통령에겐 선거가 최우선입니다. 4.2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텃밭인 경북 김천시장만 지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차지했던 3곳을 빼앗았습니다.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하지만 민주당 역시 뼈아픈 일격을 당했습니다. 텃밭인 전남 담양 군수를 조국 혁신당에게 내줬습니다. 호남 민심 잡기에 당력을 모았다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호남이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지원 유세에 나섰고 이재명 대표도 유일하게 찾았던 곳인데 졌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민심의 죽비자 바로미터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이 각 당을 어떻게 보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늘어난 것도 무관치 않습니다.
특히 한국갤럽 조사에선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없음, 모름, 응답 거절이 37%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여야 모두가 절박한 민생보다 정쟁으로 일관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걸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고라파지기 마련이니까요. 난 서민의 일꾼이다. 야, 내가 서민의 일꾼은 아니잖아. 정치인들의 속마음은 이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공자는 무릇 군주란 배요, 백성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은 호랑이라고도 하죠. 끝까지 참다 물처럼 배를 뒤집고 호랑이처럼 물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를 자초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4월 3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국민이 먼저다였습니다. 절기 청명인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나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거나 이른 아침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내일 서쪽 지역의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텐데 오후부터는 청정한 남풍이 불어오며 농도가 차츰 낮아지겠습니다. 지금도 경북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남아있는데요. 화기 사용과 불씨 관리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과 안동 2도로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과 전주, 광주가 모두 18도까지 올라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해 요란한 봄비가 내리겠고요. 비와 함께 기온이 내려가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3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